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고함이 아닌 속삭임에서 비롯됩니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접시가 깨지는 소란 대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상처는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웃이 들을 만큼 큰 다툼은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불안감,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정작에 그런지 명확한 사건 하나를 짚어낼 수 없는 그런 막막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이 감정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내 집에서 혹은 내 마음 안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띄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알아차리기 힘든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의 미묘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너무나 쉽게 변명하게 되지만 결국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를 잠식하는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을 겨냥한 끊임없는 농담입니다. 이것은 유머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옷차림에 대한 가벼운 지적,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한 말에 대한 비꼬는 듯한 댓글, 당신의 꿈이나 취미에 대한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순간 마음이 따끔거리거나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불편함을 표현하려 하면 상대방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한마디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난인데 유머도 몰라? 순식간에 문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 극적인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책임 전가입니다. 상대방은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그로 인해 상처받은 당신을 탓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농담들이 서로가 함께 웃는 즐거운 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항상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사기 위한 것인가요? 함께 웃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희생시켜 웃음을 얻기 위함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느리고 꾸준히 떨어지는 독방울과 같습니다. 각각의 농담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당신을 위축되게 만들고 무엇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유머 속에 숨겨진 미묘한 비판, 즉 당신이 어설프다거나 똑똑하지 않다거나 당신의 꿈이 어리석다는 메시지를 서서히 믿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유머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 속 유머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머가 아닙니다. 미소로 포장된 통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기로 사용되는 침묵입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툰 후에 한두 시간 정도 머리를 식히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만든 벽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벌을 주기 위한 형태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당신에게 말하기를 거부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벽하게 혼자가 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는 당신의 모든 노력은 차갑고 텅 빈 시선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강아지에게는 말을 걸지언정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주는 감정적 무게는 엄청납니다. 불안과 혼란의 폭풍을 일으키죠. 당신은 필사적으로 최근의 모든 일을 머릿속으로 되짚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했길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침묵이라는 무기는 갈등 해결이 아니라 권력 장악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복종의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먼저 용서를 구걸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며 그 침묵을 깨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종종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며 그 침묵을 깼을 때 그들은 성공적으로 당신을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분 나쁠 때마다 언제든지 당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파트너는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자는 침묵을 이용해 당신이 무가치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게 계속 바뀌는 잣대입니다. 혹시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대를 기쁘게 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이 데이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벽한 저녁을 위해 일주일 내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데이트 당일이 되자 그들은 기분이 안 좋다며 당신이 그들이 피곤해서 나가기 싫어할 줄 알았어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혹은 집이 엉망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토요일 내내 집을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고맙다는 말 대신 당신이 놓친 창문에 작은 얼룩 하나를 지적합니다. 규칙은 항상 바뀌고 그 규칙은 애초에 당신이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성취하는 순간 그들은 기대치를 바꿔버립니다. 목표 지점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기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깊은 무력감과 부적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결코 충분히 좋지 않다는 이 느낌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직장에서의 자신감, 친구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그들의 다음 욕구나 불평을 예측하려 애쓰느라 지치고 불안하며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결승선도 상도 없는 게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겨야 할 게임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파트너는 일관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노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실패하도록 더들 놓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교묘한 고립시키기입니다. 학대 관계에서의 고립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종종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금지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흔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은 미묘한 형태의 고립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명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숨으로, 불평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또 나가는구나. 난 그냥 혼자 여기 있어야겠네. 혹은 당신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차갑고 냉담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랑 있을 때보다 그들이랑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여서. 그들은 관계 밖의 사람들과의 모든 교류를 갈등과 드라마의 원천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 시스템 주변에 너무 많은 마찰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그냥 그들과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쉽고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서서히 당신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만들고 가족에게 덜 자주 전화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후에 겪게 될 감정적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너무 지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당신의 지지 시스템을 고통의 원천으로 만들어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들뿐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들이 중심에 서서 모든 권력을 줄 때까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정과 사회적 접촉의 주요 원천이 되고 이는 당신이 그들의 행동의 의문을 제기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며 떠나는 것은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자체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파트너가 체계적으로 당신의 인식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기에 당신은 혹시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였다고 주장합니다. 고전적인 예는 당신이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입니다. 어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정말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하면 그들의 반응은 사과가 아닐 것입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와 같은 반응이 돌아올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인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교활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직감, 즉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알려주는 그 본능적인 느낌과 단절시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게 되면 당신은 학대자의 현실 버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현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은 그들이 마음대로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애정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기적인 관계에는 친밀감과 애정의 자연스러운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닌 것은 애정, 친절, 친밀감이 보상과 처벌 시스템으로 일관되게 사용될 때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이 그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나요? 그러면 포옹, 칭찬, 친밀감을 얻게 됩니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았거나 경계를 설정했거나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나요? 그러면 차가운 어깨, 신체적 접촉의 부재, 감정적 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벌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를 거래로 변질시킵니다. 당신은 갈망하는 사랑과 연결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필요, 의견,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애정을 얻기 위해서는 착하게 굴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깊은 불안정감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에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가 당신을 다시 감정의 사막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낮은 수준의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진정한 애정은 자유롭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안전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착한 행동에 대해 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사랑이 지렛대로 사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정교하고 고통스러운 통제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관계의 역학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지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용기와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암은 어두운 방을 비추는 첫 번째 빛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거나 무언가를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쩌면 과거의 당신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만약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 편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나요? 혹은 당신이 경험한 다른 미묘한 신호가 있다면 그것을 공유해 주심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가 덜 외롭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고함이 아닌 속삭임에서 비롯됩니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접시가 깨지는 소란 대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상처는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웃이 들을 만큼 큰 다툼은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불안감,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정작에 그런지 명확한 사건 하나를 짚어낼 수 없는 그런 막막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이 감정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내 집에서 혹은 내 마음 안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띄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알아차리기 힘든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의 미묘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너무나 쉽게 변명하게 되지만 결국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를 잠식하는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을 겨냥한 끊임없는 농담입니다. 이것은 유머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옷차림에 대한 가벼운 지적,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한 말에 대한 비꼬는 듯한 댓글, 당신의 꿈이나 취미에 대한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순간 마음이 따끔거리거나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불편함을 표현하려 하면 상대방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한마디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난인데 유머도 몰라? 순식간에 문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 극적인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책임 전가입니다. 상대방은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그로 인해 상처받은 당신을 탓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농담들이 서로가 함께 웃는 즐거운 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항상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사기 위한 것인가요? 함께 웃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희생시켜 웃음을 얻기 위함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느리고 꾸준히 떨어지는 독방울과 같습니다. 각각의 농담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당신을 위축되게 만들고 무엇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유머 속에 숨겨진 미묘한 비판, 즉 당신이 어설프다거나 똑똑하지 않다거나 당신의 꿈이 어리석다는 메시지를 서서히 믿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유머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 속 유머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머가 아닙니다. 미소로 포장된 통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기로 사용되는 침묵입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툰 후에 한두 시간 정도 머리를 식히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만든 벽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벌을 주기 위한 형태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당신에게 말하기를 거부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벽하게 혼자가 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는 당신의 모든 노력은 차갑고 텅 빈 시선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강아지에게는 말을 걸지언정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주는 감정적 무게는 엄청납니다. 불안과 혼란의 폭풍을 일으키죠. 당신은 필사적으로 최근의 모든 일을 머릿속으로 되짚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했길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침묵이라는 무기는 갈등 해결이 아니라 권력 장악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복종의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먼저 용서를 구걸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며 그 침묵을 깨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종종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며 그 침묵을 깼을 때 그들은 성공적으로 당신을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분 나쁠 때마다 언제든지 당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파트너는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자는 침묵을 이용해 당신이 무가치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게 계속 바뀌는 잣대입니다. 혹시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대를 기쁘게 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이 데이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벽한 저녁을 위해 일주일 내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데이트 당일이 되자 그들은 기분이 안 좋다며 당신이 그들이 피곤해서 나가기 싫어할 줄 알았어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혹은 집이 엉망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토요일 내내 집을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고맙다는 말 대신 당신이 놓친 창문에 작은 얼룩 하나를 지적합니다. 규칙은 항상 바뀌고 그 규칙은 애초에 당신이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성취하는 순간 그들은 기대치를 바꿔버립니다. 목표 지점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기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깊은 무력감과 부적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결코 충분히 좋지 않다는 이 느낌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직장에서의 자신감, 친구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그들의 다음 욕구나 불평을 예측하려 애쓰느라 지치고 불안하며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결승선도 상도 없는 게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겨야 할 게임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파트너는 일관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노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실패하도록 더들 놓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교묘한 고립시키기입니다. 학대 관계에서의 고립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종종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금지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흔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은 미묘한 형태의 고립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명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숨으로, 불평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또 나가는구나. 난 그냥 혼자 여기 있어야겠네. 혹은 당신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차갑고 냉담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랑 있을 때보다 그들이랑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여서. 그들은 관계 밖의 사람들과의 모든 교류를 갈등과 드라마의 원천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 시스템 주변에 너무 많은 마찰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그냥 그들과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쉽고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서서히 당신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만들고 가족에게 덜 자주 전화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후에 겪게 될 감정적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너무 지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당신의 지지 시스템을 고통의 원천으로 만들어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들뿐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들이 중심에 서서 모든 권력을 줄 때까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정과 사회적 접촉의 주요 원천이 되고, 이는 당신이 그들의 행동의 의문을 제기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며 떠나는 것은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자체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파트너가 체계적으로 당신의 인식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기에 당신은 혹시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였다고 주장합니다. 고전적인 예는 당신이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입니다. 어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정말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하면 그들의 반응은 사과가 아닐 것입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와 같은 반응이 돌아올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인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교활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직감, 즉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알려주는 그 본능적인 느낌과 단절시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게 되면 당신은 학대자의 현실 버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현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은 그들이 마음대로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애정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기적인 관계에는 친밀감과 애정의 자연스러운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닌 것은 애정, 친절, 친밀감이 보상과 처벌 시스템으로 일관되게 사용될 때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이 그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나요? 그러면 포옹, 칭찬, 친밀감을 얻게 됩니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았거나 경계를 설정했거나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나요? 그러면 차가운 어깨, 신체적 접촉의 부재, 감정적 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벌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를 거래로 변질시킵니다. 당신은 갈망하는 사랑과 연결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필요, 의견,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애정을 얻기 위해서는 착하게 굴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깊은 불안정감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에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가 당신을 다시 감정의 사막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낮은 수준의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진정한 애정은 자유롭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안전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착한 행동에 대해 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사랑이 지렛대로 사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정교하고 고통스러운 통제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관계의 역학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지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용기와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암은 어두운 방을 비추는 첫 번째 빛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거나 무언가를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쩌면 과거의 당신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만약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 편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나요? 혹은 당신이 경험한 다른 미묘한 신호가 있다면 그것을 공유해 주심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가 덜 외롭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고함이 아닌 속삭임에서 비롯됩니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접시가 깨지는 소란 대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상처는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웃이 들을 만큼 큰 다툼은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불안감,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정작에 그런지 명확한 사건 하나를 짚어낼 수 없는 그런 막막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이 감정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내 집에서 혹은 내 마음 안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띄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알아차리기 힘든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의 미묘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너무나 쉽게 변명하게 되지만 결국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를 잠식하는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을 겨냥한 끊임없는 농담입니다. 이것은 유머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옷차림에 대한 가벼운 지적,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한 말에 대한 비꼬는 듯한 댓글, 당신의 꿈이나 취미에 대한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순간 마음이 따끔거리거나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불편함을 표현하려 하면 상대방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한마디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난인데 유머도 몰라? 순식간에 문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 극적인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책임 전가입니다. 상대방은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그로 인해 상처받은 당신을 탓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농담들이 서로가 함께 웃는 즐거운 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항상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사기 위한 것인가요? 함께 웃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희생시켜 웃음을 얻기 위함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느리고 꾸준히 떨어지는 독방울과 같습니다. 각각의 농담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당신을 위축되게 만들고 무엇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유머 속에 숨겨진 미묘한 비판, 즉 당신이 어설프다거나 똑똑하지 않다거나 당신의 꿈이 어리석다는 메시지를 서서히 믿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유머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 속 유머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머가 아닙니다. 미소로 포장된 통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기로 사용되는 침묵입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툰 후에 한두 시간 정도 머리를 식히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만든 벽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벌을 주기 위한 형태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당신에게 말하기를 거부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벽하게 혼자가 됩니다. 대화를 시도하려는 당신의 모든 노력은 차갑고 텅 빈 시선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강아지에게는 말을 걸지언정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주는 감정적 무게는 엄청납니다. 불안과 혼란의 폭풍을 일으키죠. 당신은 필사적으로 최근의 모든 일을 머릿속으로 되짚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했길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침묵이라는 무기는 갈등 해결이 아니라 권력 장악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복종의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먼저 용서를 구걸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며 그 침묵을 깨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종종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며 그 침묵을 깼을 때 그들은 성공적으로 당신을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분 나쁠 때마다 언제든지 당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파트너는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자는 침묵을 이용해 당신이 무가치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게 계속 바뀌는 잣대입니다. 혹시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대를 기쁘게 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이 데이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벽한 저녁을 위해 일주일 내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데이트 당일이 되자 그들은 기분이 안 좋다며 당신이 그들이 피곤해서 나가기 싫어할 줄 알았어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혹은 집이 엉망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토요일 내내 집을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고맙다는 말 대신 당신이 놓친 창문에 작은 얼룩 하나를 지적합니다. 규칙은 항상 바뀌고 그 규칙은 애초에 당신이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성취하는 순간 그들은 기대치를 바꿔버립니다. 목표 지점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기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깊은 무력감과 부적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결코 충분히 좋지 않다는 이 느낌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직장에서의 자신감, 친구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그들의 다음 욕구나 불평을 예측하려 애쓰느라 지치고 불안하며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결승선도 상도 없는 게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겨야 할 게임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파트너는 일관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노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실패하도록 더들 놓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교묘한 고립시키기입니다. 학대 관계에서의 고립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종종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금지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흔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은 미묘한 형태의 고립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명령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숨으로, 불평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또 나가는구나. 난 그냥 혼자 여기 있어야겠네. 혹은 당신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차갑고 냉담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랑 있을 때보다 그들이랑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여서. 그들은 관계 밖의 사람들과의 모든 교류를 갈등과 드라마의 원천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 시스템 주변에 너무 많은 마찰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그냥 그들과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쉽고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서서히 당신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만들고 가족에게 덜 자주 전화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후에 겪게 될 감정적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너무 지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당신의 지지 시스템을 고통의 원천으로 만들어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들뿐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들이 중심에 서서 모든 권력을 줄 때까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정과 사회적 접촉의 주요 원천이 되고 이는 당신이 그들의 행동의 의문을 제기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며 떠나는 것은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자체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파트너가 체계적으로 당신의 인식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기에 당신은 혹시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였다고 주장합니다. 고전적인 예는 당신이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입니다. 어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정말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하면 그들의 반응은 사과가 아닐 것입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와 같은 반응이 돌아올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인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교활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직감, 즉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알려주는 그 본능적인 느낌과 단절시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게 되면 당신은 학대자의 현실 버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현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은 그들이 마음대로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애정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기적인 관계에는 친밀감과 애정의 자연스러운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닌 것은 애정, 친절, 친밀감이 보상과 처벌 시스템으로 일관되게 사용될 때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이 그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나요? 그러면 포옹, 칭찬, 친밀감을 얻게 됩니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았거나 경계를 설정했거나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나요? 그러면 차가운 어깨, 신체적 접촉의 부재, 감정적 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벌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를 거래로 변질시킵니다. 당신은 갈망하는 사랑과 연결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필요, 의견,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애정을 얻기 위해서는 착하게 굴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깊은 불안정감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에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가 당신을 다시 감정의 사막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낮은 수준의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진정한 애정은 자유롭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안전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착한 행동에 대해 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사랑이 지렛대로 사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정교하고 고통스러운 통제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치유를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관계의 역학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지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용기와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암은 어두운 방을 비추는 첫 번째 빛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거나 무언가를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쩌면 과거의 당신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만약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 편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나요? 혹은 당신이 경험한 다른 미묘한 신호가 있다면 그것을 공유해 주심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가 덜 외롭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고함이 아닌 속삭임에서 비롯됩니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접시가 깨지는 소란 대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상처는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웃이 들을 만큼 큰 다툼은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불안감,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만 정작에 그런지 명확한 사건 하나를 짚어낼 수 없는 그런 막막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이 감정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내 집에서 혹은 내 마음 안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띄는 폭력이나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알아차리기 힘든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의 미묘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너무나 쉽게 변명하게 되지만 결국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를 잠식하는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을 겨냥한 끊임없는 농담입니다. 이것은 유머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옷차림에 대한 가벼운 지적,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한 말에 대한 비꼬는 듯한 댓글, 당신의 꿈이나 취미에 대한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순간 마음이 따끔거리거나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불편함을 표현하려 하면 상대방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한마디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난인데 유머도 몰라? 순식간에 문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 극적인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책임 전가입니다. 상대방은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그로 인해 상처받은 당신을 탓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농담들이 서로가 함께 웃는 즐거운 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항상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사기 위한 것인가요? 함께 웃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희생시켜 웃음을 얻기 위함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느리고 꾸준히 떨어지는 독방울과 같습니다. 각각의 농담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당신을 위축되게 만들고 무엇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유머 속에 숨겨진 미묘한 비판, 즉 당신이 어설프다거나 똑똑하지 않다거나 당신의 꿈이 어리석다는 메시지를 서서히 믿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유머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 속 유머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머가 아닙니다. 미소로 포장된 통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기